주식 투자할 때 AI를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클로드에 있는 정보를 그때그때 나의 채팅방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 아침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금액 평가에 이거는 분할 익절을 해라. 이런 것들은 너 추격하지 마까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옛날에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질문을 입력을 해야 돼요? 뭐 추천해줘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AI한테 어떤 식으로 시켰냐면 이거 좋아 이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각 업계에 진짜 쓸모있는 이야기를 담은 대외비의 신하영입니다. 자, 회사에서 다 똑같이 챗 GPT를 쓰는데 내 옆자리 동료는 1분 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칼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식 고수들은 AI로 주식 비서를 만들어서 소득 격차를 벌리죠.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자, 오늘은 주식과 일자리를 뒤흔드는 AI 활용법의 대외비에 대해서 독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독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독한 걸로 요즘 들고 가시네요. 오늘은 조금 도끼를 장전해야 돼요. 우리가 5년 있다가 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유튜브 무빙워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IT 기술 쉽고 재미있게 독하게 전달드리는 김덕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영자를 돕는 경영 컨설팅 회사 가인즈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분위기를 살짝 풀기 위해서. 네. 너무 독해진 것 같아요. 지금 밸런스 게임 하나 하고 좀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040 중에 3년 뒤 소득이 폭등할 사람을 딱 한 명만 고른다면 누구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삼전 하이닉스, 우량주 영끌족. 무조건 이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들으셔야죠. 이거 레버리지 쓴 건가요? 안 쓴 건가요? 자, 두 번째, 퇴근 후에 대학원이나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정석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세 번째, 챗 GPT, 에이전트, AI 올인족.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네,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A. 이씨. 잠깐.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영끌족, 우량주 영끌족, 저는 C. AI 올인족, 그리고 확률상으로는 A인데 많이 벌 사람은 C일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재밌는 게 B는 아무도 없는 거네. 나 자기 개발 유튜버인데 큰일 났네. 자격증과 자기개발은 이건 안전빵이에요. 약간 폭망하지 않게 해주는 용도는 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대박을 칠 사람은 어느 쪽이냐? 이게 비즈니스나 직무는요. 사회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뜨는 산업에다가 내 걸 올려놔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AI가 모든 비즈니스를 바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마 방향성을 갈 거다. 그래서 그 AI의 핵심 반도체주에 몰빵을 해서 모든 산업에 꿀을 다 빨아간다. 어떻습니까? 아니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있기 때문에 다 세팅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쪽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또 일하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 막 올인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오늘 주식 방송이죠? 소장님은 네. 왜 A하고 C 사이에서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A, B, C가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게 B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장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라운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입장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하기가 좀 그런 거라고 봐요. 퇴근 후에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그런 입장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게 필요할 건데 그게 이 폭등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는 요렇게 가다가 입장권을 따는 순간 요만큼 올라가고 요렇게 갈 수 있는 구조에 가까운 것 같고 삼전 하이닉스에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제 무빙어터님하고 비슷한 건데 얘는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3년이라는 게 되게 고민돼서 그런데 이건 무조건 이거 되면 무조건 J컵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느 순간에 쫙 올라가는데 그게 3년 안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3개월 안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년이 더 지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절대값으로 계산을 했을 때 버는 돈의 양을 합치면 C가 제일 높을 것 같긴 하지만 네.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A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걸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초기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인프라가 깔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년에서 3년 사이에 닷컴 수많은 사이트들이 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1년에서 3년 사이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중심했던 곳들이 돈을 끌어모았어요. 지금 이게 선 캄브리아기의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의 다양성은 AI가 지금 진출을 했고 AI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앞으로 1년에 3년 사이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삼전 하이닉스 이제 인프라 쪽이니까. 근데 3년 후에는 AI를 활용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편의롭게 해주는 사이트들을 수많이 만들어내느냐. 이쪽에 돈이 몰릴 거다. 우리나라가 챗GPT
챗GPT 유료 구독 2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스케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AI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 문화에 참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정말 여러 가지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AI 도구 사용법들을 맨날 하면 썸네일 어딘가나 제목 어딘가에 제가 나온 건 반드시 이거 모르면 뒤처집니다가 써 있어요. 그죠? 저는 절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항상 그게 나오면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죠. 저희는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의 썸네일이요. 3전 하이닉스 그 다음 10배 주식은 약간 이거야. 이거 무조건 그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압축 성장을 한 나라의 네. 특징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특히나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한 50대 분들 그 짧은 시기에 모든 기술의 변화를 다 체험하신 분들이 없어요. 정말 주판부터 시작을 해서 카세트 아니면 CD 그 다음에 컴퓨터도 엄청 큰 워크스테이션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이걸 다 모시면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그 다음 걸 봤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변화가 있고 내가 이걸 모르면 어디서 한마디 못한다라고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는 게 되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통계랑 또 비슷한 통계가 아주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AI에 대한 거부감이 제일 또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하면은 뚝딱 했을 때 나오니까 우리가 보는 부작용이나 먼 거보다 당장 이걸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당장 이걸 하는 걸 통해서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술 변화에 민감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라는 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우리가 정말 몸풀기로 하이닉스 3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AI 인프라에서 그 두 회사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AI를 움직일 때 또 핵심 코어가 있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면서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 하나의 좁은 도시에서 샘플군으로 많이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회사들 입장에서도 오픈 AI가 됐든 구글이 됐든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이 됐든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매력도 있고 테스트를 하기도 좋고 상황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다른 것보다 많은 투자가 요즘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도 빨리 움직이고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다 물려있지 않나 이렇게 네.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는 챗GPT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요새 AI도 트렌드가 많아서 이 AI는 뭐 글쓰기를 잘한다. 이 AI는 뭐 이미지 생성에 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변해서 저는 뭐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가장 좀 핫한 가장 좋은 AI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델 자체는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제일 좋다. 이럴 정도로 거의 모델은 계속 네.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어디서 나뉘냐면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한 번 물어봤을 때 토큰이 얼마큼 드느냐. 맥스 요금제가 아니라 2만 원짜리 정도에서 괜찮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맥스 요금제에서 뭐 2, 30만 원짜리에서는 여전히 클로드가 상당히 강력하지만 2만 원짜리 요금제에서 효율성으로 쓰는 건 오히려 저는 챗GPT도 요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 관점에서는 구글 제미나이가 되게 좋은 게 구글은 장점이 뭐냐면 똑같은 2만 원짜리를 결제를 하더라도 챗GPT는 챗GPT만 쓸 수 있잖아요. 구글은 그렇게 해놓으면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구글 드라이브 용량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일부 나라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일부의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패키징을 해서 쓰다 보니까 효율성이 있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확실히 그림 그리는 요소들은 예를 들면 클로드는 직접적으로 그림 그리는 게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는 챗GPT나 제미나이의 그림 그리기가 좀 좋긴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갈수록 이 엔진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엔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붙일 수 있게 된 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료조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얘가 이 엔진이 어떤 데서 이 자료를 찾아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법률에 대한 통계를 찾아줘 라고 하면은 일반 AI한테 시키면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얘가 법률을 검색을 해요. 그런데 법률을 검색을 하면 블로그 글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법률이라는 건 그때그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블로그 글이 최신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블로그 글이 그 진위 여부가 그렇죠. 진영도 네. 그렇고. 또 요즘에는 MCP라는 게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이 AI에게 여러 가지를 붙여줄 수 있는 도구들이 생긴 거예요. 아예 법제처에 있는 MCP를 붙여놓으면 얘가 바로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찾아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구들을 잘 붙일 수 있는 AI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도구들을 가장 쉽고 무난하게 붙일 수 있는 도구가 아까 말씀한 엔트로피 클로드 혹은 챗GPT의 코덱스 베이스 이런 거다 보니까 거기에 도구
도구들을 붙이는 형태들로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챗GPT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메일, 캘린더, 뭐 슬랙 아니면 심지어 포토샵 이런 것들을 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도구에. 제가 사실 챗GPT 쓰면서 가장 짜증이 났던 게 자료 조사를 시켰을 때 출처가 불분명한 거를 갖고 왔을 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해요. 출처 불명한 걸로 하고 대부분 뭐 공신력 있는 뉴스 사이트에 가서 찾아오고 어쩌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챗GPT에서 진짜 화가 났던 게 월드컵 일정을 틀렸어. 근데 이렇게 그런 MCP? 그거를 활용하면 확실히 정확도는 올라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검색 기법에 대한 테크닉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얘한테 확률을 높이는 게 검색을 시킬 때 마치 예전에 우리가 구글로 치면 구글 처음에 검색할 때 막 사이트 땡땡 해가지고 하면 그 네네. 내용 찾아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실은 일부 챗GPT에서도 먹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출처들이 있으면 그 출처에 있는 내용을 먼저 찾아오라고 시키는 걸로 일부 간접적이지만 시킬 수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독 모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도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용인 거죠. 비서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할 때 비서처럼 많이 AI를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잘 못 맞춘대요. 추천해준 종목을 샀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정말 고수들은 대체 어떻게 질문을 해서 실제로 AI를 투자 매니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실제로 이 AI를 통해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개인이 우리가 말하는 펀드 매니저 시스템을 다 꾸릴 수준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수준인지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기술적인 얘기 차차 하고 요즘에는 AI 에이전트들을 내가 실제 내 컴퓨터에다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화를 할 수 있거든요. 개인이 어느 수준까지 하시냐면 개인인데 블룸버그 터미널 수백 달러짜리 일단 결제를 해서 핵심 정보를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 컴퓨터에다가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뉴스를 크롤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옛날에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머 수억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수천만 원대의 컴퓨터 몇 대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른바 옵시디언이나 이런 이제 마크다운으로 생각을 정리해주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걸 갖고 주식에 움직이는 걸 갖고 이른바 주식회사들이 하는 로보 어드바이저처럼 특정 룰을 주고 그 룰에 따라서 추종하는 투자들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게 퀀트 아닌가요? 완전 콘트죠. 네, 그 형태 그걸 혼자 그냥 한다고요? 혼자서 해. 너무 재밌는 게 그분이 얘기해 주는 게 그러다가 변수가 생겼대요. 무슨 변수야 이랬더니 트럼프가 갑자기 변수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매크로의 움직임이 아니라 트럼프가 한마디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트럼프 트위터를 갖다가 붙였나요? 네, 트럼프의 모든 X 그 다음에 말씀하신 트럼프는 이제 별도로 하는 SNS가 있잖아요. 네네네. 트루스 소셜. 트럼프가 이야기하자마자 거의 몇 초 안 내에 바로 실시간으로 크롤링을 해요. 그럼 그거를 AI 의사결정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변수를 만들어요. 그럼 그게 정말 자동으로 매크로가 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전에는 개인이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됐는데 AI를 갖고 그 정도의 시스템을 꾸릴 수 있게 바뀌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쉽지 않으니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결정에 대한 건 사람이 하는데 내 결정에 대한 흔들림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항상 일관성 있게 도움을 받을 때는 AI가 좋더라. 어떻게 질문을 입력을 해야 돼요? 뭐 추천해줘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실은 2025년 2월부터 실제 AI랑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나쁘진 않아요, 성적이. 그래서 저는 AI한테 어떤 식으로 시켰냐면 이거 좋아 이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인데 너가 나에게 맞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언을 해줄 수 있어라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보통 이제 AI를 갖고 잘 쓰시는 방법 중에 테크닉인데 내가 AI랑 인터뷰를 하면 되게 좋아요. 아 이거 진짜입니다. 아, 내가 진행자가 아니라 내가 인터뷰를 당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너랑 이제 주식 투자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 채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좀 주식 투자를 잘 못하니까 너가 내 성향이 어떤지 인터뷰를 한 10개만 질문을 하면 내가 그걸 답변을 할 테니까 내가 어떤 성향인지 네가 나를 파악해줘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인터뷰를 하면 아, 소장님은 이러이러한 성향이고 이러이러한 성향이시네요. 그렇다면 요런 방식의 주식 투자 방식이 좋은데 제가 그걸로 그럼 계속 리드를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렇게 해줘라고 하면 그게 이른바 시스템 프롬프트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람이 항상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하고 막 움직이니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막 따라가잖아요. 근데 AI가 내가 정해준 세팅값의 흐름대로만 주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박은 아닐지라도 계속 도움을 받는 형태로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어느 순간은 그래서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계속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수준까지 얘기하냐면 소장님 지금은 그냥 저한테 물어주지 마시고 일하시는 게 돈 버는 거예요. AI가 그렇게 AI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창을 닫고 며칠 있다가 들어가고 왜냐면 제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걸 아니까. 이게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그 산업의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소수가 자원을 독점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가 옵니다. 저는 과거에 일부 투자사들 그리고 소수가 가지고 있던 주식에 관련된 미래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AI가 개인들의 주머니 안에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는 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기대거나 의존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비서로 약간 부가적인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거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개개인 맞춤형으로 돈 벌 수 있는 활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 우리가 세팅한다라고 하면 비서를 어떻게 하면 세팅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똑똑하거나 의견이 좋은 비서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것 좀 괜찮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걸 전 좀 네. 활용을 했는데 클로드 코드가 예전에는 이제 그 데스크탑에서만 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웹 기반으로도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한테 제가 시킨 걸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면 처음에 제가 얘한테 이런 식으로 시켰어요. 매일 아침마다 내 주식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정보와 내용 투자 아이디어를 받고 싶은데 내가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식 가격은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런 걸 가져오고 국내 관련 뉴스는 플레이 MCP라는 거 연결해서 네이버 뉴스 정보를 가져오고 카톡방에 정보를 보내는 건 플레이 MCP에 있는 나챗밥 보내기로 하는데 맞아?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플레이 MCP라고 해서 카카오에서 만들어 놓은 MCP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건데요. 플레이 MCP라고. 오. 네,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찐 맛집, 네이버 검색 MCP, 미국 정보, 나챗방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챗방이라고 하는 걸 연결을 하면 나챗방이 뭐예요? 나와의 채팅. 아 그래서 클로드에 있는 정보를 그때그때 나의 채팅방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시에 자동으로 활활해라 라고 했고 루틴을 이제 세팅을 한 거죠. 세팅을 하는데 이게 막힐 때가 있거든요. 막힐 때 그냥 얘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돼. 이거 안 돼. 왜 안 돼? 해줘.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세팅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제 나챗방에 어떻게 오냐면 아침마다 이렇게 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에 대한 시세,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급등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 오고 그리고 제가 관심주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네. 이 관심주는 좀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카톡으로 보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투자 원칙, 그 다음에 그 내용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 제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매일 모아서 메일로 보내달라고도 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는 매일 아침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금액, 평가액, 그리고 삼성전자 몇 주 들고 있고 실제 어떻게 되는데 목표가는 이렇고 실제 제가 만든 원칙의 이만큼이면 지금 보유를 해라. 이거는 분할 익절을 해라. 이런 것들은 너 추격하지 마. 이거는 지금 원칙에 따라 달라. 이렇게 해서 한 줄 결론으로 이렇게 하고 실제 이거는 그럼 만약에 한다면 예약 매수 이 정도 하고 예약 매도는 이 정도 해.까지 받고 있고요. 실은 이제 이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최근에 지금 말씀해 주신 토스 같은 회사들이 실제 이 AI에 바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API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나는 이거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주문까지 해도 되긴 돼요. 근데 그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좀 막고 있고 이런 걸 좀 연구를 많이 해보시면 생각보다 꽤 효율적으로 뭐 투자뿐만 아니라 내 일상이거나 루틴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세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비서, 주식 비서는 클로드 사용하신 건가요? 클로드에 클로드 코드를 썼는데 네. 이 정도 작업은 챗GPT에 있는 코덱스나 아니면 구글에서 나온 안티그래피티에서도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 자체를 그냥 AI에게 물어보시면서 하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AI를 어떻게 쓰느냐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거죠. AI를 정말 똑똑하게 잘 써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했는데 부장님한테 한 번에 통과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까여요. 똑같이 AI를 써서 작성을 하는데 결과에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퀄리티가 뛰어난 사람들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길래 이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끌어내면서도 프롬프트 잘 쓰는 방식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메타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ABA라고 하는데 Ask Before Answer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프롬프팅
프롬프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AI 스스로에게 메타인지를 주는 것처럼 너가 직접 해봐라고 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쓸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너가 직접 하는데 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고 해라고 하는 게 ask before answer예요. 그럼 이제 뭐냐면 인터뷰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기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고 싶어에 대해서 ask before answer를 쓰게 되면 사람이 실제 AI랑 문답을 꽤 오래 해야 돼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도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가 구체화가 돼요. 소장님 그 AI랑 이런 인터뷰 하실 때 언어로 하세요? 키보드로 하세요? 저는 보통 말로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생각의 속도를 키보드가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AI가 엄청나게 빨리 얘기를 해도 아주 전사를 잘해주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까지 봤냐면 아예 컴퓨터 앞에 코딩을 하시는 분인데 키보드가 없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펄미트 하는 거 요 버튼 두 개랑 키보드는 바깥쪽에 있고 제일 메인에 마이크가 있어요. 이분은 자기 생각을 AI한테 마이크로 쏟아놔요. 쏟아놓으면 그걸 갖고 이제 작업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좋다고 저도 막 들어가지고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TTS 수준으로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과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AI가 제가 말을 하면 실제 글자로 아주 실시간으로 잘 받아 적어주거든요. 그럼 내 눈에 어쨌든 글자가 보이니까 이걸 보면서 조금 이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진격일세가 됐을 때라 하더라도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기억하는 어플리케이션은요 수천 분의 1, 수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그 기능적인 결과물들은요 세상에 쏟아질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삶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주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냐, 그거는 결국은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불편함, 인간 욕망의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AI가 기깔나게 나에게 좋은 프로세스별로 꼭 해야 될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예산, 나의 리더의 의도, 우리 회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철학이나 방향성, AI가 아직 캐치 못한 것,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얘랑 대화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나의 리더에게 보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와의 대화도 결국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화해야 되는 것이고, 탈 AI, 아날로그 상에서 대화하는 것도 조직의 방향성, 예산, 자원, 시기, 순서 이런 것들은 AI가 아직 인풋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돼야 될 거다. 저도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스크립트를 써줘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고치는 그 과정이 사실 저는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정확도가 100%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 월드컵 일정이 실수를 했어. 걔 일부러 매긴 것 같은데.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지? 그러니까 약간 AI 헛소리라고 하죠. 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좀 방법들 사용하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조차도 이제 자기가 거짓말에 대한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도구로 연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연결하면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챗GPT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챗GPT에도 왼쪽에 플러스를 누르면 검색이 있어요. 여기 웹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AI가 어떤 내용을 하면 자기가 검색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검색이 돌아서 웬만하면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꼭 검색을 해야겠다라고 싶은 거는 이 웹 검색을 켜놓고 시키면 그나마 조금 낫고요. 프롬프팅의 방법론 중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라 라는 걸 넣는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출처를 신뢰에 있는 출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출처에서만 찾아라 라고 하는 방법이거나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모호한 개념이 있으면 먼저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찾아라고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중복되는 단어도 스스로가 저는 이거라고 정의했어요 라고 하고 찾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계별로 설명해 라고 시키는 것도 꽤 괜찮아요. 그럼 AI 스스로가 혼자서 단계별로 생각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할루시네이션만큼이나 요즘 이슈가 되는 거는 아첨이라는 현상이에요. 아첨. 아첨. 네, 아첨. 특히나 이거 우리나라 기사에서 나온 건데 AI의 아첨에 이 40, 50대가 가장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있어요. 실제로 컬럼에. 듣고 싶었던 네, 건가요? 그렇죠. 뭐 너가 최고야. 너는 항상 잘해. 막 이렇게 독려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그래서 이 AI가 받는 답변도 요즘 추론을 하다 보니까 추론을 할 때 우리가 명확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도 좀 잘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질문을 할 때 내 의도성이 없게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야 너네 뭐 먹을래? 난 짜장면. 이러면 그럼 저도 짜장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물어볼 때도 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A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맥락을 주면 AI가 기본적으로 아 이 사람은 A 쪽을 좋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A에 가깝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줄 때 이 주장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 논평을 하라. 내 의견을 생각하지 말고 장단점을 분석해라. 이렇게 한다든지 나는 X가 맞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를 들면 B가 맞다고 그러면 B에 대해 설명해 라고 그냥 딱 정확하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보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 A에 대해서 너의 생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AI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대화 내용을 추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할 만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찬성 및 반대 근거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혹은 이제 각각의 주요 근거를 설명해라 이렇게 시켜서 내가 그 의견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지 네 생각 어때? 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 주인님이 그 전에 무슨 생각을 했지? 내게 유리한 답변이 온다. 그런 결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컨설팅이다 보니까 가설 중심 사고가 기본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거든요. If A, then B의 구조죠. 여름에 신제품을 출시할 때 작년 대비해서 가격을 높이는 게 좋을까? 낮추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신제품을 출시할까? 기존 제품에 대해서 강화할까? 뭐 이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챗GPT랑 대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설 중심으로 대화하자. 내가 생각하는 것은 A를 인풋하면 B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가설을 세워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너와 토론하고 싶어. 솔직히 인간끼리 토론을 할 때 회의실에서 레드팀 작동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반대 의견 받고 그 안에서 막 치열하게 토론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이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하고 보완적인 주장도 해보고 사람끼리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해요 이게. 근데 AI랑 하다 보면 치열한 토론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AI랑 대화할 때도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를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문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밖에서 중얼중얼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 아내가 문턱을 못 넘는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 너 왜 못 넘어? 그 정도는 넘어야지. 왜 바보같이 그러고 있어? 자꾸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화하면 뭐해? 그랬더니 화가 난대요. 그래 자꾸 대화를 하면서 얘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AI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생기고 지식의 공유, 정서와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그 관계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관계성 때문에 AI가 나에게 할루시네이션 하지 않도록 토론 중심형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더라. 감정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랩탑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피지컬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더 복합적인 관계와 이런 현상들이 생길지 궁금한데 현 시점 피지컬 AI는 어디까지 발전을 했다고 보시나요? 중국 가면 되게 무서워요. 저 그거 봤어요. 로봇 무술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는 안 해야 되는데 네. 이 로봇의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 관절 근육의 부품의 특징이 있어요.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겁니다. 춤을 잘 추는 애들은 일을 잘 못해요. 관절이 가볍고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걸 오래 들고 있는 건 오히려 못해요. 달리기는 잘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게 더 어렵기도 해요. 그런 형태들의 AI 로봇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제조의 영역에 실제로 이런 피지컬 AI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저는 아무리 길어도 3년 안에 무조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한 1, 2년 안에도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가가 말도 안 되게 싸지고 있어요. 피지컬 AI 종류가 많지만 그냥 여기서 통칭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휴머노이드가 공장에 들어오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회에 들어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인건비보다 확실히 싸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거부감을 뛰어넘을 정도로 노동력이 필요해야 돼요.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게 결국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로운 인력이 모자른 상황이라 거부감이 있어도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세 번째는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서 일을 할 요소들과 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오케이가 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미국의 AI 로봇의 머리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중국에서는 조금씩 하더라도 중국 시장만으로 지금 모자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로봇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지금 겨냥하고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미중무역 갈 때는 못 파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로봇이 그러면 들어올 가능 현실성이 있는가는 건 가격하고의 포인트인데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되게 놀란 게 실제 우리가 말하는 전체 휴머노이드는 아직 좀 비싸요. 1억 2천 정도에서 1억 5천 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다리는 바퀴예요. 선반 높이가 이 정도다 그러면은 로봇 몸체가 요 정도 올라가서 팔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공장에서 선반의 높이에 따라서 움직인 다음에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6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좀 있으면 3천만 원까지 가는 게 1년, 2년 될 것 같은 거예요. 3천만 원에 특정 작업만 8시간 해주는 로봇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간들이 오는 거죠. 배터리가 기계형 로봇들이 한 번 충전하면 8시간 이상은 됩니다라고 다 강조하고 있어요. 8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근로시간이잖아요. 근로시간만큼은 된다라고 하니까 특정 공장에서 특정 프로세스만 하는 상체만 있는 로봇들은 진짜로 2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 시대를 조금씩은 준비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유관 산업이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저는 그 다음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는 마치 챗GPT 처음 나올 때는 컴퓨터공학자들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 쓸 때는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영역이나 크리에이티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지컬 AI가 처음에 로봇공학자들의 영역이었지만 이제 저는 로봇공학자의 영역에서 사회 영역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사람이 여기 있고 로봇이 여기 있는데 일을 같이 해요. 로봇이 사람 쳤어요. 그 보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부터 해서 실제 사회에서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룰이나 비즈니스나 내용들이 많고 그럼 그 로봇을 통으로 사올 거냐 렌탈을 할 거냐 아니면 그 데이터를 뭘 만들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AI보다 할 일이 10배 많거든요. 그런 준비들을 해보면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장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일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같은 거보다 몇 배 이상의 큰 변화가 바로 1, 2년에 훅 올 건데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절은 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약간 노동의 개념도 바뀔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일단 로봇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은 인간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것 위주로 먼저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극한 직업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라지겠네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미 반복적이고 패턴적인 일들은 꽤 많이 휴머노이드가 아닌 로봇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EBS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10년 전쯤인가 이거는 AI 로봇이 할 수 없어 하고 갔던 게 뭐냐면 굴 까는 거. 그런데 최근에 극한 직업에서 똑같이 했는데 대체되지 않는다고 한 게 대체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굴을 까는 로봇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그럼 AI가 사람하고 무조건 똑같은 일을 할까? 라는 걸 저는 여기서 되게 생각이 깨졌거든요. 로봇도 손으로 똑같이 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방식이 아니라 아주 센 압착과 물로 하면 이게 틈이 벌어져서 자동으로 이게 빠진다는 거예요. 버튼 딱 누르면 다닥 빠집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굴 까시던 분들 다 어디 있지? 그분들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 옆에서 굴김치 공장을 하고 계세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포인트가 있네요. 네, 저는 이런 노동의 변화들이 피지컬 AI가 오면 비슷하게 있을 수 있다. 아예 노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의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좀 긍정적인 부분만 조명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부작용은 있고 거기에서 피해를 받는 분들은 분명히 있죠. 어떤 기술이나 어떤 산업의 발전에다 항상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AI 만능주의에 좀 빠진 것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어요. 너무 AI를 맹신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사실 그 챗GPT에 물어봐 내지는 뭐 AI에 물어봐 하면은 주는 답이 이제는 진실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럼 설사 오답을 얘기하더라도 1 더하기 1이 3이래. 그런데 모든 AI 엔진에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3을 정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AI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좀 경계해야 될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I를 많이 쓰는 사람들일수록 계속 인지적 빚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그니티브 뎁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AI를 쓰다 보면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한테 시켰을 때 초반에는 이거 틀린가 하고 의심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AI를 너무 믿어요. 의심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호되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AI를 잘 쓰는 이른바 이제 최근에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WTI 2026 보고서에 보면 실제 AI를 잘 쓰는 사람들을 프론티어들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프론티어들이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러 AI를 안 쓰는 시간을 둔다. 그리고 항상 AI의 답변을 경계하고 의심 어린 눈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 인간의 지식의 퀄리티가 계속 좋아질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있어요.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오히려 AI 초창기 때는 인간이 만들어낸 글과 컨텐츠로만 AI가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인터넷에 이미 AI가 쓴 글이 사람이 쓴 글보다 많아졌거든요. 그럼 최신 정보는 이제 AI가 계속 추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추가 학습하는 내용 중에 AI가 만든 내용도 AI가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인간이 노력과 인고의 끝으로 한 보고서들의 총합체가 아니라 그런 거 일부,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AI 보고서가 섞여 있는 정보들 얘네들이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나서 정말 AI가 지금만큼 똑똑할 거냐,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더 안 좋아질 거냐라는 논의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근원들, 기본적인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람이 잘 들고 있어야지 나중에 되면은 AI 믿고 가다가 AI가 그런 거에서 이상한 소리 할 때 내가 구분도 못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문학을 알게 하고 과학을 공부시키잖아요. 세계를 이해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AI를 이용해서 나의 문제를 딸깍딸깍 해결한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능력,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기술이 욕망을 이긴 적이 있던가? 언제나 욕망이 먼저고 기술이 따라왔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대응해서 바로 그 욕망을 이야기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는 활동이 우리 비즈니스고 직장이고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이 움직이고 욕망이 이동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거는 바뀌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우리 제목이 AI를 가장 똑똑하게 쓰는 법이잖아요. AI를 꼭 써야 되나요? 안 쓰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안 쓰면 너 완전 도태돼. 지금 안 쓰면 너 다른 사람 다 써. 너 끝이야 라고 하는데 진짜 지금 안 쓰면 안 되나? 근데 저는 AI가 이제 도구의 기능이 있고 지능의 외주화의 기능이 있는데 지능 외주화의 기능은 경계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있지만은 컴퓨터가 나왔는데 컴퓨터 안 쓰고 타자기 쓸 수 없고 자동차가 나왔는데 나는 걸을 거야. 그거는 없잖아요. 기술과 도구적 차원에서 AI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거는 모두가 이동했기 때문에 안 쓰고는 그건 불리하게 될 거다. 그럼 아이들은요? 초등학생들 써야 돼요?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들은 있어요. 만 13세 이하는 AI를 쓰면 안 돼요. 그게 오픈 AI의 정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은 부모나 어른이 항상 케어를 해주면서 돼야 된다고 써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하셨던 그 경계들 때문인데 일단 첫 번째는 법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답이 아닌데 이게 정답인 양 믿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AI를 못 쓰게 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어른들은 꼭 써야 돼요? 근데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책임을 질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누가 이러는 거예요. AI 앞서서 썼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안 쓴대요. 왜? 그랬더니 지금 내가 그 친구는 AI에 정말 완전 인투해가지고 막 5시간 6시간씩 해봤는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면 내가 이제까지 했었던 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뒤면 내가 지금 했던 고민들 어차피 싹 다 해가지고 패키지가 나올 건데 지금 내가 이거 아둥바둥 쫓아가지도 못할 것 같고 해야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AI 번아웃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AI를 쓰면 벌써요? 번아웃이 와요. 왜냐면 저는 이미 많이 왔었어요. AI를 써야 될 곳과 쓰지 않을 곳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인간의 가장 큰 고찰은 이제 뭐가 돼야 될 거냐면 AI가 만들어진 나의 시간의 여유의 그 시간을 진짜 어디다 쓸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AI가 만들어준 효율을 비효율의 낭만에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책에도 썼거든요. 추가 업무가 떨어지죠. 아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대표의 마인드입니다. AI로 지금 보고서 10개 쓸 수 있네? 야 그럼 이제 앞으로 모델 좋아지면 20개 써. 이러면 바로 이제 번아웃 오고 한 달 걸리던 거 일주일 만에 그러면 끝났잖아. 이제 더 해야지. 인간은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1인 기업이 되실 겁니다. 다 나가고. 그래서 AI가 줄여준 효율의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작품을 보고 그런 식으로 쓰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AI를 정말 똑똑하게 쓰는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사실 아직 뭔가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질문도 많고 경계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이거 자체가 그냥 좀 건강한 어떤 토론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